그날은 온 가족이 모이는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전 재산은 며느리 것이다. 잔치상이 차려진 거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정우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은 저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나누고 있었죠. 김은주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빈 접시를 채우고 국물이 식지 않았는지 살피느라 제대로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온 김은주에게 그런 움직임은 이미 몸에 밴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김은주는 그 발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가족들은 하나둘 말을 멈추며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태식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떠났던 한정우의 아버지, 가족들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죠. 한미자가 먼저 벌떡 일어났고 한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와요? 한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태식은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끝이 마루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가족들의 시선이 노인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김은주는 부엌 입구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꼭 쥔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태식은 상 앞에 멈춰서더니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한미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0년을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오빠 환갑날 불쑥 나타나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한태식은 딸의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한정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태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과 내 재산 전부 며느리 김은주한테 간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한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인 한성호도 술잔을 내려놓으며 형과 누나의 눈치를 살폈죠. 김은주만이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다리가 흔들렸고 그 위에 놓인 접시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한정우는 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요. 20년 전에 빚더미 남겨놓고 도망친 사람이. 한태식은 아들의 분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간 뒤에 번 돈이다. 적지 않아. 한미자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한미자의 눈이 서류 봉투를 향해 번뜩였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걸 왜 오빠한테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그 말에 김은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김은주는 고개를 들어 신우이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자는 그런 김은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가 아버지한테 뭘 불어넣은 거야? 어디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꼬드긴 거지? 나는 아무것도.
김은주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한정우가 김은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눈빛은 아내가 아닌 원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김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고 한미자는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준다는데 왜 하나도 안 놀라는 거야? 김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놀라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눈에 김은주의 침묵은 시인으로 보였습니다. 한정우가 아버지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철회해요. 제정신이시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한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회 안 한다. 왜요? 왜 남한테 재산을 줘요? 남이 아니라서 그렇다. 한태식의 대답에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의 끝에는 늘 김은주가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하며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미자가 김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은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언니가 뭘 했길래 아버지가 저러시는 거야. 김은주는 신우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가족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잔치상 위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고 촛불은 꺼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김은주의 온몸을 짓누르는 동안 김은주의 머릿속에는 20년도 더 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은주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이 집을 떠났던 그 시절, 김은주는 홀로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겨울이었습니다. 집안에 난방비를 댈 돈이 없어서 김은주는 시어머니 방에만 전기장판을 깔아두고 자신은 부엌에서 톱니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을 보내곤 했죠. 시어머니 박순덕은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하루에 서너 번씩 약을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김은주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았습니다. 그 시절 한정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진을 치기 시작하자 한정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죠. 한정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미자도 한성호도 저마다 이유를 대며 집을 떠났습니다. 한미자는 시집간 몸이니 친정일에 끼어들 수 없다고 했고 한성호는 사업 자금을 구하러 지방에 내려간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태식은 이미 그 전에 사라지고 없었죠. 남은 것은 병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김은주는 그때 30살이 갓 넘은 나이였고 어린 딸 하나를 시골 친정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한정우가 집을 나가던 날 김은주는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 두고 어디를 가요? 한정우는 김은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어머니 간병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한정우는 사라졌습니다. 김은주는 닫힌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김은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김은주 혼자 남은 집에는 빚쟁이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김은주는 새벽에 일어나 그 글씨를 지우고 시어머니가 보지 못하게 대문 앞을 깨끗이 청소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빚쟁이 중 한 명이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는 시어머니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 사람을 마주했죠. 빚쟁이는 김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태식 씨 며느리 맞지? 시아버지가 돈 들고 튀었는데 왜 당신이 여기 남아서 버티고 있어? 김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았을 뿐이었죠. 빚쟁이는 혀를 차며 돌아갔지만 그날 밤 김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김은주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은주는 처음에 또 빚독 촉장이려니 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세금 체납 통지서였습니다. 밀린 재산세와 종합소득세가 적힌 금액을 보고 김은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은주가 시장에서 한 달을 꼬박 벌어도 그 10분의 1도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통지서를 손에 든 채 김은주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은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통지서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니? 박순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김은주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바람이 차서 눈이 좀 시렸어요. 박순덕은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지만 박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른 손을 뻗어 김은주의 손을 잡았죠.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더 큰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김은주는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매 예고 통지였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기한은 2달 남짓. 김은주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볼 때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김은주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매 통지서를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죠. 이 집이 넘어가면 시어머니를 모실 곳이 없었습니다. 한정우에게 연락을 해봐야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미자는 처음부터 남의 일처럼 굴었습니다. 김은주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김은주는 통지서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서 안을 살폈습니다. 박순덕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2달 후에 어떻게 될지 김은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은주는 부엌으로 돌아가 솜니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경매 기한까지 남은 날들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았죠. 그 숫자가 눈앞에서 천천히 줄어드는 것 같았고 김은주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경매 기한을 손가락으로 꼽던 그 밤 김은주는 문득 한태식이 떠나기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고
김은주는 우연히 한태식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때 한태식은 이미 사업이 기울어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던 건자재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거래처에서 돈을 떼이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한태식의 어깨는 나날이 처져갔습니다. 한정우와 한미자, 한성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둘 등을 돌렸고 집안에는 원망과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은주가 한태식의 뒷모습을 본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릴 약을 챙기러 부엌에 나왔다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죠. 김은주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태식이었습니다. 한태식은 쪼그려 앉아 서류 뭉치를 하나씩 불 속에 넣고 있었고 그 얼굴은 불빛에 비쳐 더욱 깊은 주름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김은주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태식이 태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불빛에 비친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려 김은주의 발 앞에 떨어졌죠. 김은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땅 문서였습니다. 한태식이 평생 모아온 재산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것, 선산 아래 작은 땅의 소유권 증서였죠. 김은주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태식이 왜 이것을 태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태식이 고개를 들어 김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한태식의 눈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죠. 은주야. 한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은주는 손에 들린 땅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시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왜 이걸 태우세요? 한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이 집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전부 압류당할 거야. 김은주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넘어가면 시어머니를 모실 곳이 없었고 가족들이 돌아올 곳도 사라지는 것이었죠. 김은주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은주의 손에 들린 땅 문서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 김은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한태식은 김은주의 표정을 읽었는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올 거야. 그 사이에 이 집은 손대지 못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압류할 것도 없으니까. 김은주는 그제야 시아버지의 계획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한태식은 자신이 모든 원망을 떠안고 떠남으로써 가족을 지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한태식 자신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가장으로 남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은요? 김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후회도 체념도 모두 담겨 있었죠.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정우도 미자도 성우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장 노릇을 못한 건 사실이니까. 그 말에 김은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우와 한미자, 한성우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은주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 가족을 망하게 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이 떠나면 그 원망은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했죠. 한태식은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부탁이 하나 있다. 김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식의 눈이 김은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진지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정우도 미자도 성우도 어머니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만이 어머니 곁에 있어줄 수 있어. 김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짐을 지우는 것이었고 김은주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한태식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한태식은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태식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고 김은주는 시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한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태식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메모도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떠났고 남은 것은 타다만 서류의 재와 빈 방뿐이었습니다. 한정우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내뱉은 말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죠. 결국 도망갔군. 빚 남겨놓고 혼자 살겠다고 튄 거야. 김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식이 왜 떠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라졌는지 김은주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태식이 원한 것은 가족들의 이해가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이었으니까요. 김은주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태식의 이름은 가족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한정우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했고 한미자는 아버지를 언급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죠. 한성우만이 가끔 아버지가 어디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한태식을 잊으려 했고 한태식은 그렇게 이 가족에게서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마당에서 서류를 태우던 시아버지의 뒷모습, 떨리는 어깨, 그리고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 김은주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은주만이 한태식의 진심을 기억하고 있던 그 시절, 경매 기한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은 김은주에게 충분하지 않았고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체납 세금의 10분의 1도 마련할 수 없었죠. 김은주는 매일 밤 서랍 속에 넣어둔 경매 통지서를 꺼내 들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지만 볼 때마다 그 금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이틀 전 김은주는 시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향한 곳은 친정이 있는 시골 마을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논길을 걷는 동안 김은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김은주에게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땅, 그것이 김은주가 가진 전부였죠. 그 땅은 김은주의 어머니가 평생 품삯을 모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김은주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은주야, 이 땅은 내 거다.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이것만 있으면 굶지는 않을 거야. 절대 팔지 마라. 김은주는 그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었고 김은주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죠. 하지만 지금 김은주의 발은 그 약속을 어기러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김은주는 먼저 땅을 찾아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 아래로 비옥한 흙이 보였죠. 김은주는 한참 동안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땅, 어머니의 땀이
스민 땅이었습니다. 김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김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간 김은주는 땅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김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급하게 파시려는 거예요? 금매로 내놓으면 죗값 못 받습니다. 김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경매는 내일 모레였고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처분해 주세요. 중개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전화를 돌린 끝에 매수자를 찾아냈죠. 김은주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김은주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까지 손을 움직였습니다. 계약금을 받아든 김은주는 곧바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김은주는 속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김은주의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김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은주는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김은주는 곧장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체납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겠다고 하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김은주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내밀었고 직원은 영수증을 내주었습니다. 김은주는 그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세무서를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은주가 찾아간 곳은 법원이었습니다. 경매 취하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해야 했죠. 복잡한 절차였지만 김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구와 창구 사이를 오가며 서류를 챙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가며 한 장씩 작성해 나갔죠. 해가 질 무렵에야 모든 서류 제출이 끝났고 담당 직원은 경매가 취소되었다는 확인서를 내주었습니다. 김은주는 그 확인서를 받아들고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집은 지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 한정우와 함께 신혼 시절을 보낸 거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마당. 그 모든 것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박순덕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김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김은주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은 지켜졌지만 김은주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땅은 사라졌고 김은주가 기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죠. 내일부터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약값도 벌어야 했고 밀린 공과금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박순덕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죠. 은주야,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김은주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박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박순덕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쓰다듬었죠. 김은주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은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시어머니 약값과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었고 김은주 자신을 위해 쓸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죠.
겨울에 외투 한 벌 사지 못해 해진 옷을 꿰매 입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간간히 집에 들를 때면 김은주는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갚았는지, 경매를 어떻게 막았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김은주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죠. 김은주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 그 무게는 날이 갈수록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김은주는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있었고,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태식이 부탁한 그 약속을 김은주는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은주의 희생은 그렇게 침묵 속에 묻혀갔고 세월은 그 위로 먼지처럼 쌓여갔습니다. 김은주의 희생이 침묵 속에 묻혀가던 그 세월 동안 한태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족을 떠난 한태식은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버스비 정도만 남아 있었고 연락할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죠. 한태식은 그렇게 빈손으로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막노동으로 연명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항구에서 짐을 부렸죠. 나이가 들어 시작한 육체 노동은 몸을 갈아먹었지만 한태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자신을 쫓는 한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한태식을 버티게 했으니까요. 밤마다 허름한 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태식은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박순덕의 기침소리, 한정우의 성난 눈빛, 한미자의 원망 섞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태식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태식은 우연히 옛거래처 사람을 만났습니다. 건자재 사업을 할 때 알고 지내던 하청업체 사장이었죠. 그 사람은 한태식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셔요? 한태식은 처음에 피하려 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한태식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며 한태식에게 제안을 했죠. 지금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한 사장님 경험이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같이 해보시지 않겠어요? 한태식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다시 사업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웠고 또다시 실패할까봐 겁이 났죠. 하지만 막노동으로는 평생을 살아도 빚을 갚을 수 없었고 가족에게 돌아갈 날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한태식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의 자비를 도맡았습니다. 기계를 청소하고 자재를 정리하고 배송을 나가기도 했죠. 한태식은 젊은 직원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장 사장이 한태식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자 한태식은 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건설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식이 일하던 공장은 건자재를 생산하는 곳이었고 주문이 밀려들었죠. 한태식은 예전 사업 경험을 살려 거래처를 늘리고 생산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공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사장은 한태식에게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공동대표로 가시죠. 한태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가로서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은 해가 갈수록 커졌고 한태식의 재산도 불어났죠. 한태식은 번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가족에게 돌아갈 날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한정우는 이제 중년이 되었을 것이고 한미자와 한성우도 각자의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용서할 리 없었죠. 한태식은 가끔 서울 근처까지 올라왔다가도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들의 원망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태식은 우연히 옛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차 서울에 왔다가 시간이 남아 무심코 발길을 돌린 것이었죠. 골목길을 걸어 익숙한 대문 앞에 섰을 때 한태식의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대문은 예전 그대로였고 담장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은주였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허리가 굽어 있었죠. 장바구니를 든 김은주는 골목을 걸어 시장 쪽으로 향했고 한태식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은주의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죠. 한태식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김은주만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한태식은 그날 이후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옛 지인들을 수소문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세무서 기록을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경매 직전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이름, 그 돈의 출처, 그 모든 것을요. 김은주였습니다. 경매를 막은 것도, 이 집을 지킨 것도 모두 김은주였습니다. 한태식은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자리를 며느리가 채웠고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며느리가 대신 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한태식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은주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는 것, 그 돈으로 세금을 갚았다는 것, 그 후로 수십 년간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을 지켜왔다는 것. 그 모든 이야기가 한태식의 귀에 들어왔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태식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빚이 김은주에게 있었습니다. 한태식은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빚을 갚겠다고요. 한정우의 환갑 소식을 들은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옛 지인을 통해 가족들이 잔칫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한태식은 그날이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잔칫날 아침, 한태식은 오래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의 문을 열었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한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섰을 때 가족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정우의 분노, 한미자의 경악, 한성호의 당혹함. 그 모든 시선 속에서 한태식이 찾은 얼굴은 부엌 입구에 서 있던 김은주였습니다. 김은주의 눈이 크게 떠졌고 손에 든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죠. 한태식은 그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갚을 때가 됐다고요. 한태식이 김은주를 바라보던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김은주와 한태식 사이를 오갔고 그 침묵 속에서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 취소하세요. 한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태식은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한정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재산을 남한테 준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한미자가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한미자의 눈은 김은주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적이가 가득했죠.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 해도 그건 자식들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왜 줘요? 한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은주는 여전히 부엌 입구에 서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줍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죠. 한미자는 김은주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어떻게 꼬드긴 거냐고. 김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한미자의 고함에 김은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한미자는 김은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을 이었죠.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주겠다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언니가 어디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접촉한 거지? 아니면 예전부터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김은주는 신우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나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한미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도 마찬가지였죠. 한정우가 김은주에게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을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김은주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을 보는 것 같았죠. 김은주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받을 생각 없어요. 김은주의 대답에 한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럼 왜 아버지가 저런 소리를 해? 당신이 뭔가 한 거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그때 한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막내인 한성우는 지금까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입을 열며 형을 말렸죠. 형, 일단 진정하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는 게. 넌 가만히 있어. 한정우가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성우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고 거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한미자가 다시 김은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형부도 저러는데 언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시아버지 재산 받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김은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건만 지금 이 순간 김은주는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죠. 시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깔던 날들, 경매를 막기 위해 친정 땅을 팔던 날 끼니를 거르며 집안 살림을 꾸려왔던 세월. 그 모든 것이 김은주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김은주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태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반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 한태식의 가슴을 찢었죠. 한태식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정우가 먼저 아버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로 저 여자한테 재산을 주실 거예요? 친자식들 두고. 한태식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폭발했습니다. 한정우가 탁자를 내리쳤고 한미자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죠.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신 거야. 분명히 저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한미자가 김은주에게로 달려들 듯 다가갔습니다. 김은주는 뒷걸음질 쳤고 등이 부엌 문틀에 부딪혔죠. 한미자의 손이 김은주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김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 안 받을게요. 그 말에 모두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한미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한정우의 눈이 김은주를 향했죠. 김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었어요. 아버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들 해요. 김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는 울지 않았죠.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안 받겠다고? 그럼 처음부터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건데? 김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김은주도 왜 한태식이 그런 선언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김은주는 그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족들에게 도둑으로 몰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죠. 그때 한태식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상 앞으로 다가간 한태식은 아까 올려놓았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죠.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한태식이 봉투를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한태식의 손이 서류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손을 바라보았고 김은주는 부엌 문틀에 기댄 채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죠. 한태식이 봉투에서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낡은 종이들이었죠. 한태식은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납부 영수증이었고 두 번째는 경매 취하 확인서였으며 세 번째는 토지 매매 계약서였죠. 가족들은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손을 뻗어 세금 납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증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한정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곧 한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납부자 이름이 적힌 칸에는 김은주라는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한정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한미자가 영수증을 빼앗듯 가져가 확인했고 한미자의 표정도 일그러졌죠. 한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다. 내가 남긴 빚 때문에 세금이 밀렸고 그 세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가게 되어 있었지. 한정우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태식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죠. 그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 정우, 너는 빚쟁이한테 쫓긴다며 집을 나갔고 미자, 너는 시집간 몸이라 상관없다고 했지. 성우, 너는 사업 자금 구하러 간다더니 연락을 끊었고 한미자가 입을 열려 했지만 한태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도 도망쳤어. 빚쟁이들이 나를 쫓으면 집은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떠났지. 한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죠. 하지만 한 사람은 남았다. 병든 어머니 곁에 빚쟁이들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집에 단 한 사람이 남았어.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은주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은주는 여전히 부엌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태식이 식탁 위에 토지 매매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경매 기한 이틀 전
은주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 어머니가 평생 품삯을 모아 장만한 땅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긴 땅을 금매로 처분했어. 한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태식이 계약서에 매도인 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도 김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세금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이 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은주 덕분이야. 너희들 덕분이 아니라. 한태식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경매 취하 확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청인 칸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한정우의 눈이 흔들렸죠. 이게 사실이야? 한정우가 김은주를 향해 물었습니다. 김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김은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한미자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아까까지 김은주를 향해 쏟아내던 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죠. 한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그 후로도 이 집을 지켰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어머니 약값을 벌었지. 끼니를 걸으면서 겨울에 외투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이 집을 지켰어. 너희들이 돌아와서 편히 지낼 수 있게. 한태식의 눈이 한정우를 향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집이 그대로 있었지? 어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지? 그게 누구 덕분인 것 같니?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한태식이 한미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자야, 내가 명절에 왔을 때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 방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지? 그게 누가 한 거니? 한미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틀고 있었죠. 한태식이 마지막으로 한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내가 사업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형수가 뭐라고 했니? 원망했니? 아니지. 밥 한 끼 차려주고 방 내줬지.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성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한태식은 식탁 위에 서류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김은주가 산 집이다. 김은주가 지킨 집이고 김은주가 피땀 흘려 지켜낸 집이야. 내가 재산을 은주한테 주겠다는 건 선물이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다. 20년 전에 갚았어야 할 빚을 이제야 갚는 거야. 한태식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고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김은주만이 부엌 문틀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한정우의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한태식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은주를 탐욕스러운 여자라고 부를 수 있겠니? 여전히 이 집이 너희들 것이라고 우길 수 있겠니?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잔치상 위의 음식은 오래전에 식었고 촛불도 거의 다 녹아내렸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거나 서 있었지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진실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침묵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한정우였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김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은주는 여전히 부엌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고 남편이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한정우가 김은주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한정우의 눈에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후회였으며 뒤늦은 깨달음이었죠. 한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랬어? 김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정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루 위에 털썩 무릎을 꿇은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한정우의 입에서 나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김은주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온전한 해방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은주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남편과 눈높이를 맞추었죠. 알았어도 달라졌을까요? 그 물음에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깨끗이 정돈된 집, 명절마다 준비된 제사상. 그 모든 것 뒤에 숨어있던 희생을 한정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미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미자의 얼굴에는 아까까지의 적이는 사라지고 없었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민망함과 수치심이었습니다. 한미자는 김은주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아까 한 말. 김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 한마디에 한미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은주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담긴 것도 아니었죠.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홀로 감당해온 무게에 오늘 하루 쏟아진 모욕에 그리고 이제야 밝혀진 진실에 김은주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가족들의 시선이 한태식에게로 향했습니다. 한태식은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그것은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은주에게 간다. 하지만 일부는 너희들에게도 나눠줄 거야.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오해하지 마라. 이건 너희들의 권리가 아니야. 은주가 원한 거다. 은주가 가족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했어. 그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김은주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태식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반대했다.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은주는 이렇게 말했어. 가족이니까요 라고. 한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성우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죠. 한정우만이 무릎을 꿇은 채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우리가 당신한테 뭘 해줬다고. 김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가족이니까요. 그 말은 아까 한태식이 전한 것과 같았지만 김은주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한정우였지만
오늘만큼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태식이 유언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한태식은 지팡이를 짚고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한태식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걸렸구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족들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20년 빚을 갚는데 20년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데 20년. 그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고 잃어버린 시간은 어떤 재산으로도 보상할 수 없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김은주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죠. 가족들은 김은주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은주가 부엌에서 나왔는데 손에는 새로 데운 국이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이 다 식었네요. 새로 데웠어요. 김은주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어버린 잔치상 위에 따뜻한 국 냄비를 올려놓는 김은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김은주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죠. 한정우가 무릎을 꿇은 채로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김은주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아프잖아요. 한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느꼈죠. 평생 고생만 시킨 손, 한 번도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한태식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식탁으로 다가왔죠. 한미자도 한성호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리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은주가 국을 덜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국그릇을 건넨 사람은 한태식이었죠. 한태식은 며느리가 건네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은주야. 김은주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릇을 한정우에게 건넸죠. 한정우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그릇을 받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30년의 무심함을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가족들이 하나둘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받았고 한성우는 형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김은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릇을 챙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따뜻한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때 한태식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자. 그 한마디에 가족들이 하나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먹는 소리가 조용히 거실에 울렸죠. 아까까지 고함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국을 한 모금 떠먹으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태식, 한정우, 한미자, 한성호.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국을 먹고 있었죠. 화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 용서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족이 한 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잔칫날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고 식탁 위의 촛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가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남은 시간은 아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가족들이 같은 국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